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오늘은 여야 전당대회 레이스에 대해서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최고위원 후보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관련해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전국당원대회입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이춘석 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이춘석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민주당의 전당대회 준비 상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정치 공부 시간 또 뉴스 키워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29일 금요일 정격시사 6월 28일입니까? 6월 28일 금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 실시간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콩 어플 무료로 쓰시고요. KBS 1라디오 정치경제 사회 문화 각종 명품 컨텐츠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이유로 든 게 일단은 이 5가지입니다. 일부 이 5가지 중에서 일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방통위에 위법한 2인 의결 체제, 또 부당한 YTN 최다 해액 출자자 변경 승인 등등 5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가 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권의 경종을 울리고 또 총선 민심을 좀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서 탄핵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언론 자유 침해를 이유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이후에 이번이 벌써 두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입니다. 야당이 지금 다수니까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군요. 네, 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언론을 지금 길들이는 이 방송 장악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탄핵 사유로 문제를 삼은 방통위의 2인 체제가 문제라면 그동안 여권이 이 야당 몫의 방통위원을 계속 추천을 하라고 했는데 그동안 왜 추천을 안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최형두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는 이 헌재에서 기각될 게 뻔한 이 탄핵안을 내는 이유는 결국 이 현재 이 MBC 박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이다. 이렇게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측이 밝힌 이 MBC 박문진 체제의 무한 연장, 이게 좀 어떤 이야기냐면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오는 8월 또 9월에 차례로 MBC, KBS 이렇게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기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이사진을 맞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가 돼서 방통위원 지금 한 명만 남게 되죠. 그러면 이 한 명으로는 지금 새 이사진을 의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탄핵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 지금의 이사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지금 이 체제 연장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이 이동관 이 당시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김홍일 위원장의 자진 사퇴 가능성이 지금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올 11월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가 오늘 오전에 첫 TV 토론을 한다고요?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TV 토론에서 처음으로 좀 만나게 됩니다. 약 90분간 이어지는 이 토론인데요. 두 번의 광고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후보들은 보좌진과는 만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노트펜 이렇게 물만 가지고 이렇게 혼자 말 그대로 1대1로 붙는 건데 말 그대로 이 개인기 싸움이 실력 싸움입니다. 두 명의 사회자가 함께 한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말을 할 때는 마이크는 끼어들지 못하게 마이크는 꺼진다고 합니다. 네. 또 내내 서서 한다고 그러더군요. 네.
이 TV 토론 전에 이 두 사람 간의 신경전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은 좀 뭐 우리 정치하고 좀 닮았다고 할까요? 좀 상대방의 약점을 좀 집요하게 파고드는 상황인데요.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토론 하루 앞두고 공개한 광고를 보면 이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을 좀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멘트가 자전거에 의해서 쓰러지고 뭐 자켓도 제대로 못 입고 길을 잘 잃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조롱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거에 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부각을 했습니다. 역시 광고를 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혐의로 34건의 중범죄에다 또 유죄 판결을 받고 금융사기까지 저질렀다면서 이러는 동안에 이 현직 대통령인 본인은 일을 좀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치열한 신경전이 정말 있는데 오늘 결과가 좀 어떨지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 증권가에서는 서학겜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국내 소액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최근에 들어서 좀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이 관심을 모았는데 어제 밤에 상장이 됐죠. 예, 이 간밤에 상장이 돼서 이렇게 좀 장중에 10%까지 급등을 하면서 좀 성공적으로 데뷔를 마쳤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모기업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이 나스닥 뉴욕 증시 나스닥에 이 상장을 한 겁니다. 개장 초반에 거래 가격인 주당 23달러를 적용을 하면 이 시가총액이 우리 돈 한 4조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장을 하는 건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가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일 텐데요. 그렇죠. 이번 이 상장으로 모두 1,500만 주를 시장에 네이버 웹툰이 풀었는데 이 공모가 상단을 기준으로 보면 약 4,300억 원 정도 이번에 조달이 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나스닥에 상장한 웹툰 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웹툰의 지분이 63.4%입니다. 그래서 지배주주인데요.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세계 150개국 1억 7천만 명에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이 상장 완료 이후에도 이 지배주주로서 이사 선임 권한 등을 계속 좀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북한이 그저께 새벽에 그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우리 군은 이게 실패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뒤늦게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고 있네요. 네, 황당하게도 지금 좀 성공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까지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뭐 이번 시험이 여러 개의 탄두로 각각의 표적을 격파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각의 표적을 격파하는 능력을 보는 시험이었다면서 각각 분리된 탄두들이 3개의 목표치로 목표점에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군이 공중에서 폭발해서 파편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했었는데 북한은 반대로 여러 개가 분리된 거라면서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뭐 일단 뭐 성공이든 실패든 북한이 다탄두 능력을 확보한 이 미사일 발사를 시험을 공개한 건 이번 일단은 뭐 처음입니다. 네. 그 뭐 사진까지 좀 공개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군은 그래도 여전히 실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통상적인 이 북한이 주장하는 다탄두 실험 양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실패가 맞다는 겁니다. 네. 미사일이 낙하 단계가 아니라 이미 초반에 이 폭발이 일어났다면서 통상적인 것과 다르기 때문에 실패라고 거듭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된 사진도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좀 우리 군은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사진이 지난해 3월에 공개가 됐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네. 전문가들도 이번 시험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이 고열과 고압에도 버티고 대기권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건데 이걸 검증하기에는 입증을 좀 하기에는 북한이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1년 7개월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대통령실이 반박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 김진표 전 의장의 주장은 어제 공개가 됐던 회고록에서 나왔습니다. 이 회고록에서 김진표 전 의장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후에 지난 2022년에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이 윤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김 전 의장이 이 대통령에게 이상민
대변인 이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윤 대통령이 그 말이 다 맞다라고 하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이 가는 게 있어서 결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김진표 전 의장이 지금 회고록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이 뭐냐 이렇게 김 전 의장이 다시 물으니까 이 윤 대통령이 이 사고가 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가 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 그래서 뭐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억울한 일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게 지금 김진표 전 의장의 주장입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좀 강한 어조로 아니라고 이 반박을 했습니다.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내고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서 나눴던 얘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다라고까지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당시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었다면서 특히 당시에 차선 한 개만 개방을 해도 됐었는데 차선을 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좀 밝혀왔다면서 김진표 의장의 주장을 전 의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그 유보 통합이라고 그럽니다. 이 유보 통합 청사진이 30년 만에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핵심은 한마디로 교육부와 복지부를 합쳐서 이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빠르면 2026년부터 이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합하자는 건데 이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서는 아직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연말쯤에 이 공론화를 거쳐서 확정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확정 전에 실무 작업으로 이 복지부가 맡아왔던 어린이집 이 업무들은 전부 다 교육부로 이관이 됩니다. 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하나의 학교를 지금 출범시킨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요. 뭐 통합 기관의 이름이 영유아학교 아니면 뭐 유아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보 통합에 맞춰서 기관에서 돌봄 시간도 좀 늘어납니까? 네, 이 시범 사업으로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 시간을 최대 12시간으로 늘리기로 했고요. 교사 한 명이 맡는 유아 비율도 줄여서 이 교사들의 부담도 좀 던다는 계획입니다. 좀 어떤 대책보다 지금 아이를 키우는 일이니까 어떤 일보다 좀 세심하게 후속 대책의 준비가 돼서 유보 통합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32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나타나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과 비슷한데요. 한낮에는 서울 33도, 대전, 광주, 대구 32도, 부산 28도 등으로 어제 더위가 주춤했던 남부지방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편 장마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내려가면서 오늘은 제주도에만 가끔 비가 오겠고 주말인 내일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6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곳곳에 사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로 성수 방향 성동분기점 지나 4차로에 추돌 사고 났고요. 여파로 중랑교부터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일직분기점을 가기 전 지점 4차로에 발생한 승용차 사고를 금천 나들목부터 여파받고 있습니다. 이후 서서울요금소 광장부에는 화물차 사고 나서 처리 중이고요. 순산터널 일대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 문학에 발생한 사고 처리는 완료가 됐지만 아직 여파 남아서 문학 나들목 일대 속도 떨어지고요. 이후 안현에서 일직분기점까지 6km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서창분기점에서 속도 내려가고요. 안산분기점에는 승용차 사고 있었는데 안산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용인부터 양지터널까지도 막히고요.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가조나들목을 가기 전 화물차 한 대가 2차로에 서 있습니다. 이 구간 안개가 짙어서 가시거리가 짧은 상태니까요. 조심히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이제부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전대 진행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재현 전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전 최고위원님도 이번에 다시 최고위원 도전 선언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네. 어제 당 선관위의 적격 심사에서 배제가 되어서 네. 지금 좀 불복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당 선관위에서는 적격 심사라는 제도도 없고 네. 또 그것을 통해서 유력한 경선 후보를 배제하는 권한은 더더욱이 없거든요. 네. 우리 당헌 당규에 이제 피선거권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려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있어요. 그 중에는 예를 들어 출당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뭐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징계 전력에 의해서 네. 피선거권이 없다든지 그 규정되어 있고, 그러면 선관위는 그 규정에 피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심사해서 결정할 권한은 있어도 네. 아무나 데리고 이 사람은 자격 심사하듯이 그런 건 아니다. 그것은 규정도 없고 권한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벌였으니까 당헌 당규의 최종 해석권자인 최종 해석 심의 의결권자인 최고회의에서 네.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 이 자격 심사에서 이제 부적격 이제 맞아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부적격하다고. 근데 그 이유가 네. 지난번에 그 당원권 저 중지했던 예, 예. 그 사안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게 취소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은 사건 같은 사안으로 두 번 지금 그 불이익을 받는 셈이 되는 거라서 그것도 근데 좀 뭐 제가 보기에. 정치라는 게 그 같은 사안으로 10번 20번 불이익 받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나 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건 문제죠. 그리고 더군다나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네.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실제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목적 이상의 그 권한 행사를 했다고 보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그 당내 경선 과정에 이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경쟁이 이번에는 특히 이제 계파 싸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정적 죽이기에 선관위가 나서서 아무나 이제 당권을 잡은 측에서 상대방을 적격 심사라는 이름으로 배제해 버리면 뭐 선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 당내 민주주의의 역사를 짓밟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당이 올바로 가야 되거든요. 네. 때때로 정당이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삐뚤삐뚤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과정에 누구는 나서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해결을 해줘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제가 이 당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의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이의 신청이 좀 뭐 가부간에 빨리 결론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오늘 저희 전격시사에 출연하셨는데 이 최고위원을 이미 한번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다시 최고위원 도전을 하신 이유는 또 뭡니까? 사실 저는 네.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에 나올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사실 저를 또 지원해 주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총선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역사상 우리나라 그 민주 헌정 역사에서 집권 여당이 이렇게 참혹하게 총선에서 패배한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고, 거기에다가 총선이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심기일전에서 전열도 재정비하고 좀 잘 그 활동을 해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인 야당이 단순히
수적인 우위 정도의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넘어서서 횡포를 부리는 것보다 그 넘어서서 그 지지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범죄자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범죄자들이 활보하고 범죄자들의 천국을 만들어 놓았는데 왜 국민의힘은 나서지 않느냐, 네. 바로잡지 않느냐, 좀 제대로 싸워달라, 정 안 되면 당신이라도 이번에 나가라, 이런 요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 끝에 이 보수 진영의 그 최강 공격수라는 제목으로 네. 달고 이 전당대회에 나왔는데 뭐 부적격자라 하지. 이 더불어민주당 야권과 싸우려고 나왔는데 당내에서부터 자격이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우리 당이 좀 많이 변해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제대로 좀 싸워달라는 지지자들의 요구는 도외시하고 뭔가 자꾸 몸살이다 보니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이제 비겁하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당권 경쟁 양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많은 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만나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어요. 특히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세가 분명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궁금하니까 왜 지지합니까 물어보면요. 또 똑같은 상황이에요. 총선 거친 이후에 당이 이렇게 무기력한데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돌이켜보니 그래도 한동훈은 좀 잘 싸우는 것 같더라. 이제 그런 단순 논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약간 좀 그 민심의 변화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해서 한동훈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지를 보였는데 또 보수 진영에서는 탄핵 사태라는 정말 돌이키고 싶지도 않는 그런 참혹한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 보수 분열에 의한 결과였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더 나가서 대통령과 거리를 많이 두려고 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이제 저러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또 대통령과 그 갈등 관계가 빚어지고 더 나가서 분당 사태가 벌어지거나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점점 깔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그래도 한동훈이다라는 그 심리적인 기대가 높을지 아니면 이거 자칫하다가는 다시 잘못되겠다 이 걱정이 앞설지 그에 따라서 조금 표심은 출렁거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대구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네. 정치를 하고 계시니까 네. 지금 전해주시는 이제 그 당심 민심은 또 대구 경북 지역의 당심 민심이기도 할 텐데. 네. 그 지역의 그 정치적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 중에 이제 이철우 경북도지사, 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며칠째 네. 아주 강력한 반한동훈, 네. 한동훈 후보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을 다양한 형태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어떤 형태로든 이 대구 경북 지역의 당심과 민심에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우선에 홍준표 시장은 사실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재미삼아 이렇게 보는 재밌다 이렇게 네. 공격하니까 재밌네 이런 정도로 가볍게 들을 수 있는데 이철우 지사 같은 좀 점잖은 분이 네. 이제 만날 수 없다든가 공부도 하고 와라든가 최상병 특검법이 진실 발견을 위해서 특검법 하자는 게 아니라 정치 도구 아니냐. 그런데 그걸 우리 당이 앞장서서 발의하겠다 하니 이건 잘못되었다. 정치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시도민들 홍준표 시장 이야기할 때는 그저
약간 흘려들었는데 아 이거 진짜 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이런 의구심이 자꾸 커지면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비등점을 넘어가면 이게 또 폭발할 여지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대구 경북의 그 시도민들이 아무래도 좀 의리 또 인정 이런 원칙주의 이런 그 심리를 많이 갖고 있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정치적 자산을 물려받았고 지금까지의 위치도 윤 대통령이 갖춰준 상황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을 저렇게 그 멀리하고 기대를 저버리면 이게 또 배신자 코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유승민 의원이 거의 자기 지역구에서는 영원히 정치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이 강한 배신자 코드가 씌워져 있어서 사실 그게 이제 유승민 의원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됐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점은 좀 스스로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갈지 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민심이라는 건 항상 비등점 아래에서는 움직이고는 있어도 표면화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우 도지사의 발언은 어쨌든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 이철우 도지사의 발언의 핵심의 그 계기가 된 게 역시 우리 김재현 최고가 말씀하신 대로 특검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김재현 최고위원은 이 특검법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전 그 한동훈 위원장께서 민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심을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당은 투톱 체제로서 당대표의 권한과 원내대표의 권한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고 지금 원내대표가 이미 21대 국회 마지막에도 당시 21대 국회의원들이 합심해서 부결시켰고요. 네. 지금도 사실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당론 과정을 거쳐서 아마 부결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입장이고 이것은 원내대표의 소관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당대회가 7월 23일인데 7월 23일이 되면 이 사안이 거의 종료가 되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의결하고 재의결 거치는 게.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벌써 당권 주자가 내가 발의하겠다 하니까 원내대표가 투쟁할 명분이 하나도 없어지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지 않나. 아하, 예. 그러니까 이제 백령도나 가시고 사퇴하고 앞으로 저 첩첩산중에 갇힌 입장이 될 텐데요. 저는 이런 면에서는 그 자기 소신이 어떨지는 몰라도 일단 이 부분에서는 조금 신중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최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진실 발견을 위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탄핵까지 끌고 가기 위한 어떤 수단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네. 이런 정치적인 공세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보수 진영이 공멸하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어제 한 일간지 한동훈 후보의 인터뷰에 이런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를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고 특정인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하지 않겠다. 뭐 이런 대목이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의힘 당원 8조에 보면 네. 대통령과의 관계라는 규정이 있어요. 당헌이 이제 당의 헌법이거든요. 네. 거기 보면 대통령과의 관계인데 일단 대통령이 된 당원 그러니까 대통령 우리 당의 당원이 대통령이 되면 당의 정강 정책을 국정에 반영을 해서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된다고 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충실히 뒷받침하고 공동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 국정 운영에 협력하기 위해서 국정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즉 우리 당의 당원인 대통령을 지켜주는 것이 여당의 책무예요. 네. 그리고 그 만약에 대통령이 여당이 대통령을 지켜주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대통령은
정강 정책을 수행하고 그래서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지 대통령이 아니라 정부를 책임진다는 말은 당헌의 취지나 현대 민주주의 책임 정치의 기본과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정치적 수사임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러나 본령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조금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는데 그 김진표 네.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쓰면서 대통령과 조창기도회에서의 독대에서 나왔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을 네. 소개를 했어요. 대통령실이 즉각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도 했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진표 의장이 회고록에 이런 자기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인데 저런 사실 정치 도의나 모든 면에서 저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좀 믿어지지도 않고요. 네. 저것은 김진표 의장이 아마 자기 스스로는 자기 그 민주당 출신의 의장으로서 이제 민주당의 원로로서 남기 위해서 또 말하자면 보험 들기 비슷한 그래요. 그런 밑자락을 깔아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거든요.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예. 나는 민주당을 위해서 할 만큼 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나온 셈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전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는요. 이재명 대표를 다시 선출해서 2년간 받들어 모시기 위한 하나의 그 즉위식이라고 보죠. 이게 유일신처럼 떠받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체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민주당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그 총선 과정에 친명 횡재 비명 행사의 과정을 거쳐서 인적 구성을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그 지지자들을 당원으로 전부 불러들여서 당의 그 성분이 바뀌었거든요. 예. 과거의 민주당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도 사실 지난해 9월 26일 날 구속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데요. 대장동 사건으로 네. 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었는데 그 영장 기각 사유에 물론 그 다툴 여지가 있다 여러 가지 그 법리적인 내용을 쓰면서도 기각 사유에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딴 거는 다 신경 쓰이지 않고 그 부분이 가장 신경 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구속 안 된 이유가 결국은 제1야당 대표였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당대표직은 영원히 가져가야 되겠다고 국회 맹세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전부 대표직을 새로 맡기 위해서 인적 구성을 바꾸고 당헌 당규까지 고치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 이인영 의원 같은 사람이 달려들면 아마 뼈도 못 추릴 겁니다. 물어뜯겨서. 네. 그래서 물론 누가 나오더라도 그거는 이재명 대표에게 좀 더 화려한 그 밑자락을 깔아주기 위해서 사냥감으로 던져지는 것 이상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연임이 네. 이제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으로 이제 네. 전개되고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의 이런저런 발언들이 나오잖아요. 네. 또 당 대표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고위원은 경선을 하니까 네.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나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네.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거기도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을 바치는 충성 맹세만 아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이상의 이야기를 했다가는 정말 물어뜯겨서 못 살거든요. 그리고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죠. 근데 한편 실제 경쟁력이 있고 전당대회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와 자웅을 겨뤄볼 수 있는 많은 인재가 있을 텐데 그분들의 속마음은
저래도 이재명 대표는 결국 얼마 안 가서 사법적으로 아하. 거꾸로질 거다. 그러니 여기서는 그냥 좋은 모습을 보여서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자산을 내가 그대로 안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찬양의 일색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적으로 만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난성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네. 지금은 어차피 가실 분이니까 아하. 괜히 지금 찍혀서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아워플래닛을 운영하고 있는 음식탐험가 장민영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맛있게 먹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절에 나는 것들을 먹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계절에 나는 거를 거스를 수 있는 더 맛있는 맛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과 계절이 담긴 것들을 먹자, 그리고 로컬의 것들을 먹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 동시에 또 지역의 생산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죽순김치, 칡잎김치 이런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생태계의 종다양성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이렇게 열심히 찾아 먹느냐에 따라서 지구 생태계의 종다양성 같은 것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키워서 여기에 왔는지 그 방식을 알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또 제로 푸드 웨이스트 이야기도 맞닿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얼마나 다 먹을 수 있느냐. 좀 있으면 이제 태양의 맛이 가득한 그런 열매 재료들이 맛있을 때예요. 그래서 계절 달력이라고 하죠. 제철 달력이 하나만 있어도 이 시기엔 뭘 먹어야지 이런 것도 살아가면서 큰 재미잖아요. 근데 그 큰 재미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30도를 웃도는 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내려가면서 오늘 제주도에만 낮까지 5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매우 높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광주, 대구 32도, 부산 28도, 제주 27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겠고 습도도 높아서 무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도까지 비가 확대되겠고요.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올여름 첫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예상 강수량이 30에서 많은 곳은 120mm 이상으로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일주일 내내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비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전국 당원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 이춘석 의원님 지역구가 어디시던가요? 예, 전북 익산갑입니다. 예. 예, 전북 익산갑. 그 지역에서만 4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그 전국 당원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셨는데요. 예, 어떤 그 소회가 있으신지요? 예, 다음에 선출되는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국가적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특히 이 비정상인 일상화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서 국민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임무가 부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구성되려면 이 다양한 의견과 공정한 룰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예전에 당 사무총장 등을 맡은 경력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정한 룰을 만든다고 하면 당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네, 저 의원님 그 전준 위원장으로서 이제 이 회의를 처음 주재하면서 집단 지성이 잘 수렴될 수 있는 지도부 선출 방법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도가 됐는데요. 예, 어떤 뜻일까요? 집단 지성. 저번에 국회의장 선거를 하면서 네. 이 당원들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당의 주인인데 일률적으로 위임받은 권력이긴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독단적으로 당원들과 뜻이 다르게 행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 발돋움하자. 그래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의 지도부를 뽑을 때도 이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요구가 많이 받아지는 쪽으로 수렴해 가야 하는 것이 큰 시대적 흐름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당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겠냐 해서 논의선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 이번에 그런 방향으로 뭐 당헌 당규 재개정 작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손을 보겠지만 지금 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이번에 일정 부분의 수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90일 전에 룰을 확정하기로 되어 있는 당원 당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손을 보겠지만 이번 선거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아마 다음 선거에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춘식 전국 당원대 준비위원회 위원장 이걸 이제 보통 더불어민주당에는 뭐 친명이냐 비명이냐 뭐 그런 얘기들로 이제 분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친명이나 찐명으로는 그동안 분류가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이 맡게 되신 거가 그런 의미에서 좀 당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3선한 다음에 4년간을 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그 정치 활동을 중앙당에서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입장이고요. 네. 제가 보는 시각들도 이 당내 역학 구도가 어떻게 되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당원이 우리 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어떤 4년 동안에 어떤 정치적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았다 하는 평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예예. 그 당 대표는 경선이 가능합니까? 지금 당 대표가 여러분이 나왔을 때 이 당헌 당규에 규정이 있지만 이 단독 출마를 했을 경우에 당헌 당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텐데, 이 당 대표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 도당위원장이나 이런 하부 네. 조직을 구성할 때에 단수로 출마했을 경우에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정할 것인지도 이 전대준비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네. 예, 후보가 한 사람일 경우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냥 추대해서 결정하는 게 있고, 예, 하나는 찬반 투표를 그래도 한다, 그런 예, 방법이 있던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가 다 논의의 대상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오늘 2차 회의에서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 될 텐데, 네. 적어도 우리 당의 대표를 뽑는데 찬반 투표를라도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추대 형태로 박수치고 끝나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란이 있을 거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겠지만 사실은 일정 부분에 정상적인 그 선출 방법에 정한 국민이라든가 대의원이라든가 권리당원들의 일정 부분에 대한 절차를 거치는 쪽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걱정을 해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누군가가 한번 출마해 보겠다고 나서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죠. 예. 지금 이 전대준비위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이 후보 출마를 좀 이렇게 좀 격려하거나 뭐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까? 네, 그건 각자 의원님들이나 출마 예정자들이 판단을 할 건데, 네. 저희가 크게 공감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고, 이 위기를 어떤 사람이 극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도 승리하고 당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그래도 내가 이재명 대표가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반면에 최고위원 후보들은 꽤 많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 걸 보면 뭐 크게 또 내용이 다른 것 같지 않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지금 아마 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이 밝힌 사람이 한 2-3분 정도 될 겁니다. 네. 저희가 보기에는 이 컷오프 기준이 된 9명 정도 아니면 그 이상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네. 다른 사람들이 출마할 때 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만일 다 나는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고 이재명 대표를 모시고 정권 재창출하겠다라고 한다면 후보들 간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네.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각자 예. 왜 내가 지구에 나오는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 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온다고 하면 좀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하게 된다고 하면
분명한 자기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는 분들이 나오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대비 준비위원장으로서는 이제 이른바 흥행을 성공시켜야 될 또 이 책임이 있잖아요. 좀 걱정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 흥행 뭐 이렇게 그 정치권의 이런 그 주요 행사를 흥행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관심 갖게 만드는 거는 필요하니까 어떤 뭐 무슨 카드 준비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아니 뭐 특별한 카드라는 것은 뭐 존재하지 않고요. 이제 저희가 7월 6일 정도, 7월 7일 정도 후보자 등록이 마감될 것 같은데 그 상황에 맞춰서 사실은 대표의 경선이 치열하면 사실은 흥행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번 대표 경선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이 전대가 너무 소강 상태에 접어들지 않고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래도 국민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면서 그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전대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것은 꼭 필요한데 그게 대표건 최고위원이건 반면에 당내에서 서로 막 인신공격을 하거나 이런 거는 또 자제가 돼야 되잖아요. 예. 보도에 의하면 그냥 대표 출마 권유를 받고 있는 이인영 의원이 뭐 막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또 이 전대 준비위원 입장에서도 좀 자제시키거나 걸러내야 될 대목들도 있지 싶은데요. 뭐 저도 확인한 바는 없지만 사실은 이인영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시나 이런 것들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인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인영 출마자가 자기 입장을 밝힐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은 그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위부적으로 사실은 누구를 출마하지 마라라고 사실은 부적폭탄이나 이런 것들이 행해질 것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원들을 설득하고 자제시킬 방법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하여튼 묘하게 전당대회를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같은 시기에 지금 이제 치르게 됐거든요. 예.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양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쪽은 저희 쪽보다는 훨씬 더 치열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네. 예. 그 요인은 역시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서겠죠? 뭐 그쪽 성향이 다른 뭐 일명 뭐 친윤이라든가 반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 있고 또 뭐 그 어떤 주제들 뭐 요새 또 갑자기 북이 드는 것들이 핵무장론 뭐 이런 논쟁이라든가 이런 논쟁들이 다시 붙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더 그렇게 파급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국민의힘은 뭐 상대적으로 이른바 흥행에 성공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흥행 요소가 별로 없다 이렇게 지금 비교해서 보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보시면은 당장 전대 준비위원장인 이춘식 의원님도 그렇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뭐 저는 반드시 흥행을 이루어져야 뭐 전당대회가 성공했고 흥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 다음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 유능한 지도부가 만들어져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지도부가 구성되는 게 중요하지. 네. 이 전당대회 흥행 여부가 약간의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7월 한 20일 정도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이루어질 거고 저희는 8월 18일 날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또 갭 차이도 한 달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면서 저희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의원님 성함을 이춘석 의원님을 이춘식 의원님으로 잠깐 몇 번 발언을 잘못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4선 의원 이춘석 의원과의 인터뷰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저 의원님, 예.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독대한 내용과 관련돼서 그 부분이 있었고 대통령실에서 강력하게 지금 반박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저는 그 내용을 좀 보지 못해서 네.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짧게 좀 내용 전해드리면 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그 2022년 그 12월에 국가조찬 기도 모임에 윤석열 대통령과 잠깐 독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그 사표 사의를 건의를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다 맞는 얘기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특정 세력의 유도나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 그 가능성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 없이 바로 사표를 하는 것은 좀 이상민 장관이 나중에 억울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회고록에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독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 왜곡해서 그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저는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이상민 장관도 현직 장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 현직에 있는 분들을 그대로 실명으로서 바로 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논란이 드는 것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좀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께서 뭐 입장 표명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지켜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해왔고 또 얼마 전에는 그 법사위에 그 국민 그 청원 형식으로 지금 안건이 회부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사실상 공공연히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일부 의원들이 거론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번에 법사위에 올라온 것들은 일반 국민청원 형태로 2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하면 당연히 법사위에 회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법사위가 심의의결해서 결정을 할 거고 그게 보고서가 작성돼서 본회의로 넘어갈 겁니다. 그럼 본회의에도 또 심의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선행돼야 하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 탄핵은 감정적이거나 무능하고 무도하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법률의 위반 여부가 저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의 행태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우리 민주당 탄핵 추진단장 겸 국회 소추위원을 한 경험에 비춰볼 때 구체적인 위법사항이 돼야 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불법 위반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탄핵 사유에 해당되느냐 여부가 논란이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최상병의 수사 내용이라든가 이 발전 방향에 따라서 저는 이 탄핵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돼서는 지금 불법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수사하자고 이제 특검법을 지금 발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런 것들이 확인되기 전에 감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탄핵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제가. 저는 주장 자체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장 자체는 가능하다. 주장 자체는 가능하지만 뭐 개별적인 의원들의 판단이나 의견들은 다양하게 낼 수 있지만 당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도 정확히 판단하고 당의 입장을 내야 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각자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주장은 가능하지만 당의 태도는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다 검토된 후에
당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는 생각을 한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당론 추진이 결정이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부분은 저희 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전부 다 동의를 해서 197명인가가 내일 어제 그 제출을 국회에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방송통신위원회가 뭐 저는 내용을 정확히 모르지만 항상 그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있더라고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 국회에서 뭐 탄핵을 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의 판단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회가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게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고 또 어차피 헌재의 판단을 또 받아보기 때문에 그런 정치 행위들은 가능한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야가 잘 협력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국회가 운영되면 좋겠지만 자꾸 이게 파행적으로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염려들이 있겠지만 지금 네. 방통위 위원들 만나보면 사실은 그 위원장께서는 이미 어느 선을 넘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의원들도 그런 것들을 공감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여당뿐만 아니라 우리 야당,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의원들조차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춘석 의원님 국토위 소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짧게 의정 활동 한 4년 좀 쉬었다 오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의정 활동 각오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요즘에 국민의 삶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정치권이 힘을 합해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보살피실 건지에 대한 진지한 의견과 토론이 행해지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역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어제로 만료가 됐는데 논의가 좀 진척이 있었습니까? 진척이 안 됐습니다. 전혀요? 네. 어제까지 심의를 했어야 됐는데 일단 그 기한은 이미 넘겨버리게 된 거고요. 네. 어제가 6번째 전체 회의였거든요. 회의는 길게 했어요. 오후 3시에 시작해가지고 밤 10시 15분까지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게 왜 성과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제 최저임금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액수를 떠올리게 그렇죠. 되잖아요. 얼마냐? 네, 예. 그러니까 서로 얼마인지를 제시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그리고 밀고 뭐 당기고.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얼마의 액수를 목표로 생각을 하는지 여기까지 제시하는 그 단계까지도 못 간 거고요. 양쪽 다요? 네, 노동계든 경영계든 지금 액수 제시하는 그런 단계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네. 일단 일정상으로 보면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에 이제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더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이제 아까 심의기한 넘겼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가 1988년에 도입이 됐는데 네. 지킨 적이 9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요? 지킨 적이 뭐 한 네. 30번 이상 되는 거니까 뭐 이례적이라는 건 아니다라고도 또 볼 수 그런데 있습니다. 이게 네. 액수가 나오고 밀고 당기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예 안 나오고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다른 쟁점 때문에 그런데요. 네. 지금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요거를 경영계 아하. 쪽에서 원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 가지고 애초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니까 그 다음 단계인 이제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 여기로 논의가 넘어가지를 못한 그런 단계고요. 이게 차등임금제요? 맞아요. 그렇게 예. 얘기하면 좀 쉬운데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뭐 편의점 같은 데는 뭐 9,000원을 줘도 되고 뭐 또 다른 업종은 11,000원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하자라는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을 하자라는 거고요. 이 업종별 아니더라도 이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정부 쪽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더 좀 낮게 주자 뭐 이런 안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예. 이런 식으로 좀 최저임금을 일괄로 적용하지 말고 다르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인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단일 최저임금제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업종에 상관이 없어요. 어느 네. 업종이든 최저임금 적용되면 그만큼은 받아야 되는데 이 경영계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음식점업
택시, 그다음에 편의점, 이제 체인으로 돼 있는 편의점 이런 곳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좀 차등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노동계는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지역 차등 임금제도 있고 또 네. 업종 차등 임금제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차등 임금제도 있어서 뭐 여러 나라가 일부 채택하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맞아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어떤 경우에도 업종이나 지역이나 또는 국적에 따른 차등은 없다. 이게 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고 노동계도 그런 입장이고요. 맞아요. 자, 근데 경영계는 어쨌든 업종별 차등을 좀 검토해보자 이런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 노동계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근거입니까? 노동계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 최저임금제의 취지 자체가 생활 안정을 보장해 주는데 그 취지가 있는데 이게 차등해서 주게 되면 어떤 업종은 생활 안정을 보장을 못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차등 적용을 하다 보면은 어떤 업종은 일종의 낙인 효과가 찍힐 수가 있다라는 그렇지. 거예요. 그 예. 업종은 좀 안 좋은 업종, 뭐 돈을 적게 받는 업종, 적게 받아도 되는 업종 이런 식으로 찍힐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계 쪽에서는 사실은 해외 사례를 보면은 차등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좀 논거를 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노동계 쪽에서는 그런 사례는 상향식이다. 그러니까 상향식이라는 건 뭐냐면 더 높게 주는 더 업종을 주는 만드는 거죠. 거지 예. 더 낮게 주는 업종을 만드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간에 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혹시 차등 적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첫 해, 그러니까 1988년에 최저임금제가 적용이 됐거든요. 그 해에만 딱 차등 적용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철강, 기계 여기는 좀 많이 주고요. 식료품, 섬유 여기는 좀 적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조금 더 뭐 부가가치가 있는 곳에다가 조금 더 줬던 일종의 건데 상향식.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네. 이것도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단일 최저임금 체제로 전환이 됐는데 그때 상황을 좀 이제 찾아보니까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 한 번에 적용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단계적 적용을 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정부 쪽은 어떤 입장이에요? 정부 쪽은 경영계랑 입장이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정부 쪽 고위 인사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차등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일부 그 굉장히 어려운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정작 그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근로자한테 돈을 주는데 자신은 그것보다 못 받고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 정부 쪽 입장도 굉장히 중요한 게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최저임금위원회가 3개의 축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로자위원이 소위 말하는 노동계고요. 그다음에 사용자위원이 경영계인데 공익위원이 정부 쪽이에요. 네. 9명 이렇게 해서 27명이 돼 있거든요. 즉 이렇게 돼 있으면은 표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정부 쪽에서 어느 쪽을 하느냐. 왜냐하면 이제 노동계하고 경영계는 항상 이제 맞붙어 왔던 거잖아요. 정부 쪽에서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정부 쪽에서는 일단 그런 쪽에 방향이 돼 있고요. 실제로 어제 경영계 쪽에서 그러니까 이거 차등 적용하는 거 표결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동계에서 못 받는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표결하게 되면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라는 거죠. 영세 자영업 쪽에서의 차등 임금 주장도 있지만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많아지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얼마냐는 얘기는 역시 우리 모든 근로자들의 관심인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10,000원은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측이 되는데 네. 이제 올해 최저임금이 9,860원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이 9,62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올렸던 게 2.5% 올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 10,000원은 훌쩍 넘어가게 되고요. 네. 만약에 1.4%까지만 인상을 하더라도 10,000원은 넘어가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예측을 하기로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뉴스. 오늘은 최저임금 그중에서도 임금 그 액수가 아니라 차등임금 논의로 논의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누구든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수업 시간 종이 울렸습니다. 공부 시간입니다. 네, 정치 공부하는 시간, 한 주일에 가장 핫한 정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를 짚어보는 시간. 네, 이종훈 정치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좀 핫한 단어 같아요. 그렇죠. 양당 모두 지금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뭐 종류가 좀 여러 개 있습니까? 아니요, 전당대회는 뭐 한 종류인데 이제 사안을 다루는 건 좀 차이가 있죠. 뭐 지금 시사 사전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어떻게 정의가 돼 있냐면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주요 지도부의 선출, 대통령 후보자의 결정, 기타 당의 진로나 주요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참가해 개최하는 회의.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누굴 뽑는 회의군요. 예, 뭐 그렇게 이제 일단은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각 당의 당원의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는 이런 기능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원 13조, 또 민주당은 당원 16조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당 강령의 채택과 개정, 또 당원의 채택 및 개정,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명, 대통령 후보자의 지명, 기타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보면 이런 당 지도부 선출할 때나 대선 후보 선출할 때 말고는 잘 안 열리죠.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이제 이 전당대회가 사실은 각 당의 최고 의결 기구인데 중앙위원회에 상당한 권한을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위임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네. 그 예전에는 전당대회가 이 당의 해산 합당 관련해서 가끔씩 열렸어요. 그렇기도 했죠. 우리나라 정당의 이합 집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많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런 일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조용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그냥 여러분들은 뭐 당원 당규 개정이라든지 합당과 관련된 전대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리고 뭐 조용히 열리니까 그냥 당 대표 뽑는 전대 또는 대통령 후보 뽑는 전대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할지 싶어요. 네. 자, 이게 당 대표 선출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 후보 선출 못지않게 중요한데. 뜨거운 전대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밋밋한 전대도 있어요. 네. 예,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정당사에서 사례를 좀. 옛날에는 동물 전당대회였던 시절도 있죠. 동물 전당대회. 예, 그러니까 강목 들고 나타나는. 그렇죠. 이른바 그 라떼 시절. 예. 대선 후보 경선 관련해서는 굉장히 치열했던 게 이제 1970년에 그 신민당 대선 후보 지명 전당대회. 그래서 김영삼 대 김대중. 예, 그때 그 대결이 굉장히 관심을 이제 끌었었죠. 1차 투표 때는 김영삼 그 당시 후보가 이제 이겼는데 결선 투표에서 결국은 김대중 후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로부터 이제 5년 뒤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1975년 6월 달에 신민당 총재 그 관련해서 이제 전당대회 할 때 그때 이제 강목 사태. 그게 야당사에는 최대의 어떤 그런 일종의 흑역사로 지금 남아있는 이제 그런 경선이 있었고요. 당대표 경선 관련해서는 2021년 6월 달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끌었었죠. 그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이제 당선된 과정이 상당히 극적이지 않았습니까? 영선에 또 30대 인물 이런 이제 인물이 그 당시 나경원 후보하고 격차도 적었고
또 이제 민심 당심이 또 서로 달리 나타나고 그래서 또 치열했던 적이 있고 2014년 뭐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당대표 경선 당시에 그 김무성 그 서청원 대결, 그러니까 친박 대 비박 대결 그때도 꽤 그 치열했던 바가 있죠. 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아주 재미없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전당대회도 꽤 많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대략 이제 뭐 대표가 뭐 사실상 결정된 그런 경우. 뭐 조금 전에도 이제 얘기 나누셨지만 지금 요즘 민주당 경선이 그래서 지금 너무 밋밋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대략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도가 미리 짜여져 버리면 별로 후보자도 없고 이제 그렇게 밋밋하게 치러지는 경우가 많죠. 네, 사실은 치열했던 것보다는 덜 치열했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대통령 후보 경선 관련해서는 저는 2002년 그 민주당 경선도 그 중요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 참여 경선이 최초로 그렇죠. 실시되고 권역별 토론을 통해서 일종의 그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노무현 후보가 이제 후보로 당선되는. 그렇죠. 그때가 사실은 우리 정치사에서 정치 개혁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 아닙니까? 90년대 말 이제 2000년대 초반. 그때 좀 미완으로 끝난 게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 그런 거 보면 그 지금의 이 후보감이 없어서 지금 추대로 가야 되냐 찬반 투표로 가야 되냐고 고민하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인데 좀 많은 분들이 좀 사실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거의 민주당의 모습을 좀 잃어가는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뭐 나름 좀 그 당내 이렇게 경쟁도 좀 은근히 좀 치열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당내 늘 다른 목소리가 존재했던 그래서 뭐 상당히 또 뭐 개파 간에 이제 그 이합 집산이 있었던 바도 있지만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또 역동적이기도 했단 말이죠. 야당은 늘 특히 이제 진보 계열 정당들은 좀 그랬었는데 그런 모습이 최근에 이제 너무 사라지는 게 아닌가. 안 그래도 문재인 정권 거치면서 진보도 기득권화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흐름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전당대회 그러면 뭐 어쨌든 일단 체육관이 생각나요. 그렇죠. 뭐 요즘은 컨벤션 센터라고. 옛날에 장충체육관. 그렇죠. 그리고 얘기. 뭐 최소한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이 뭐 다들 뭐 색깔 머리띠도 하고 뭐 플래카드도 들고 이 장면인데 요즘 전대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만큼 그렇게 이제 인원이 많이 동원되지는 않죠. 과거에는 사실은 좀 그 조직 선거 성향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뭐 버스 막 대절해가지고 세과시 차원에서 막 동원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었던 이제 바가 있는데 요즘엔 그거에 비하면 많이 차분해진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는 정당 행사 중에서 일단 가장 큰 행사고 그리고 자주 열리는 게 또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특별한 그런 계기에만 이제 열리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당원들한테는 이제 축제 비슷하게 미국에서도 전당대회는 거의 축제 분위기잖아요. 막 팡파레 터뜨리고 그거 표 비싸요. 그러니까요. 전당대회 입장하는 맞습니다. 표가 비싸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장소는 커야 되는 거고 이 전당대회 규모가 또 이제 일종의 당세를 보여주는 그런 또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당대회 뭐 이렇게 큰 장소에서 한다 그러면 또 언론도 그만큼 더 관심을 갖고 와서 또 보도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컨벤션 효과가 이제 발생하는 이제 그런 이제 거죠. 그 권역별 유세도 하잖아요. 그게 당 대표 경선 때나 대통령 후보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은 뭐 어디나 다 그렇게 하지만 당 대표 경선은 그걸 조금 줄이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좀 어중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미국의 순회 경선 이제 대선 후보 특히 이제 순회 경선 통해서 뽑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이제 우리도 좀
차용을 해가지고 이제 비슷하게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좀 준순회 경선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해당 지역에서 그 순회해서 이제 뭐 후보자 토론회하고 바로 이제 그 지역 당원들 투표 대의원들 투표하고 그 결과가 바로 발표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식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지역별 합동 연설회는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TV 토론도 이제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그나마 이제 그 해당 지역에서 직후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선거인단 투표는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전당대회 때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지역별 합동 뭐 연설회 이런 거 개최는 해요. 그런데 지역별로 뭐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거나 이걸 또 안 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에 이제 그것도 다 합산해가지고 이제 그게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뭐 그렇다는 거죠. 피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명분은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국민을 좀 뭐 너무 좀 이렇게 낮춰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런 이제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당원들 위주 행사잖아요. 물론 이제 국민들 이제 민심 반영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권리 당원들의 축제라고 전제한다면 당원들의 그 수준을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지역에 따라서 좀 달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예전에 조금 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때 경선에서 뭐 이렇게 좀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제 오히려 그때 경선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좀 이거 좀 바꿀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뭐 미국 대선 바이든 트럼프 TV 토론이 이제 시작된다 그러는데, 근데 미국은 대통령 후보 경선은 저런 식으로 전국 순회 투어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당 대표 뽑는 전대는 아예 없죠.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안 하고 당 대표 우리로 하자면 당 대표인데 그래서 그런 의미의 당 대표는 없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미국식 시스템 도입해가지고 뭐 전국위원회 시스템이 있긴 한데 당 대표하고 당 지도부를 따로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냥 전국위원회가 사실상 이제 중앙당 역할을 하는 거로 돼 있고, 그러니까 전국위원회에 이제 뭐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의장이라고도 부르기도 전국의 하고, 의장.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위원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그 미국 정당의 이제 이른바 미국 정당을 대표하는 그 전국위 의장의 이제 선출 방식은 이제 그 보통 전국위원회만의 투표로 선출을 해요. 그래서 그 내에서 이제 그 과반수 찬성으로 일단 선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당대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당대표는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에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준비위 수준의 전국위원회만 그렇게 있는 거예요.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당을 실제로 대표하는 건 누구냐? 이게 원내대표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내정당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당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정치개혁 이 논의가 활발하다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게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정당 개혁이 딱 멈춘 게 그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전국위원회 도입하고 하다가 완전히 미국식 전국위원회 시스템으로 안 넘어가고 기존의 중앙당을 두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당 지도부를 장악할 수 있는 구도를 여전히 만들어 놓은 것. 미국처럼 이제 저는 확실히 좀 바꿔야 되지 않았나.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당 대표가 뭐 늘 언론의 중심이고 막 이렇지만 미국 전국위원회 의장이나 위원장은 별로 그렇게 언론의 주목을 안 받거든요. 그렇죠. 당원들의 조직이고 당원들의 대표자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래요. 여러 가지로 우리 정당이 좀 절충적이고 그런 면에서 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좋게 얘기해서 절충인데요. 나쁘게 얘기하면 좀 잡탕밥을 만들어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공부 시간 이정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서강대교 2, 3차로에 화물차와 승용차 간에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일대에 더 혼잡하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잠실철교 4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일산 방향 사패산터널 1, 2차로에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로 6km 정체고요. 같은 방향 경기 서쪽에서는 개항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일직 분기점을 가기 전 2차로에 발생한 승용차 사고로 금천 나들목부터 여파받습니다. 이후 매송휴게소와 팔탄 분기점에서 속도 주춤하고요. 반대 서울 방향은 서서울요금소 6차로에 사고 나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일직부터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 안현에서 일직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네, 뉴스 키워드입니다. 한 주간 화제의 소식들을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국민일보 김연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갈게요. 구직 활동을 아예 하지 않고 이거 포기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이 늘어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달에 쉬었음 이렇게 분류된 청년이 이 청년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말하는데 이런 청년이 39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13,000명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이 청년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좀 쉬었음 청년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쉬었음 이렇게 분류되는 청년 어떤 청년이냐면요, 취업자도 아니고 실직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뭐 중대한 질병이 있거나 장애는 없는데 그냥 쉰다 이렇게 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40만 명에 육박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게 2003년부터인데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가장 높았던 때가 2020년 5월이었거든요. 그때는 워낙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쉰 청년들이 많았던 건 올해는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이 종료됐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높게 나온 건 이례적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쉬었음 이렇게 분류된 청년을 좀 나눠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뭐 분명 구직 의욕도 높고 뭐 직장 경험이 있는 이직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직장으로 가려고 약간 텀을 가지고 쉬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쉬었음이 장기화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도 상당수라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취업을 단념한 구직 단념 청년층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 월 평균 청년층 구직 단념자 따져보면 12만 명이었고요. 1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한 10,000명 정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와도 단절이 되고 네. 점점 고립되고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 고용의 질을 따질 때 쓰는 지표 중에 상용직이란 지표가 있는데 네. 이것도 급감했어요? 네, 그 한마디로 청년 고용이 양적으로도 그리고 질적으로도 좀 악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용 근로자라는 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안정된 그런 고용 조건에서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그 지난 5월에 이 청년 상용 근로자가 235만 명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해보면 무려 20만 명이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작성하기 시작한 게 2014년인데 그 이래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네. 불과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1년 전에는 감소폭이 마이너스 10,0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로만 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연령대하고 비교를 해봐도 특히 이 청년층에서 상용직 감소가 가파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일단 이 통계 자체가 지난해 이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워낙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기저효과로 감소폭이 컸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그 영향도 있지만 그 전반적으로 청년 고용 시장에서 고용 환경이 바뀌고 있는 영향 이것도 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스매치 때문입니다. 미스매치.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자리가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경력 채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채용에서 신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만 해도 47%였는데 지난해에는 40%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 채용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경험이 없는 이런 청년들이 고용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요즘에는 이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런데도 다시 입시를 준비하는 그 반수 학생들이 많다 그러는데 네. 서울대학교면은 그냥 다닐 것 같은데 왜 그러죠? 네, 요즘에 워낙 의대 입시가 인기를 끌면서 이렇게 다시 의대에 도전하려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학기 기준으로 1학년에 입학을 했다가 휴학한 서울대 학생 봤더니 248명이었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였는데 1학년 재적생이 전체 3,467명인데 이 중에서 7.2%가 휴학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합격하고 동시에 이 휴학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나 뭐 고려대 이런 다른 학교들은 1학기는 무조건 다녀야지만 그 다음 학기부터 휴학을 할 수가 있는데 서울대는 유일하게 1학년 1학기부터 휴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등록을 해놓고 휴학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다니지 않는 학생들, 이 학생들 어떤 학생들인지 봤더니 대부분 다른 대학이나 아니면 다른 계열 준비하려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휴학생 비율이 높은 곳이 어딘지를 봤더니 자연 계열이 5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인문자연 통합 계열이 36%였고요. 인문 계열은 11% 수준이었습니다. 휴학생 규모 자체가 가장 많은 곳 여기는 공대였는데요. 서울대 공대 휴학생 중에 60명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이 의대 진학을 위해서 중도의 학업을 그만두는 학생. 이게 서울대뿐만 아니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특히 이공계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대학들 여기서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카이스트를 보면 최근 5년간 중도 탈락한 학생이 576명이었습니다. 카이스트는 특히 과학고나 영재고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공계 특성화 대학마저도 학생들이 반수를 하면서 의대를 진학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영재학교에서도 두드러지는데요. 뭐 전국의 영재학교나 과학고 이런 곳들은 사실 설립 목적이 과학기술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의대에 진학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2년부터는 아예 이 전국의 영재학교와 과학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의대 진학을 할 때 불이익을 받는데 동의를 해야지만 그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과학고에서 뭐 의대나 약대 이런 쪽으로 진학을 하려고 하면 뭐 진로나 진학 상담 이런 지도를 받을 수가 없고요. 또 장학금도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학생부의 활동을 적는 게 입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데요. 이런 연구 활동들을 적을 수 없게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예 영재학교하고 과학고 다니다가 차라리 그냥 이런 모든 혜택들을 포기하고 의대를 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만두는 학생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세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그 종로구에 가면 광장시장이라고 있잖아요. 네. 저도 아주 가끔씩은 가는데 관광 명소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카드 쓰기가 어렵다고요? 네, 특히 이제 다른 시장들보다도 광장시장이 좀 심하게 이제 카드 사용이 좀 제약이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요즘 광장시장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외국인 손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입구에는 뭐 전통 음식 세계적 명소 이런 소개 현수막 걸려 있고요. 요즘에 이제 워낙 먹방 콘텐츠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뭐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이 광장시장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장시장 대부분 상점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근의 뭐 남대문 시장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뭐 다른 시장에서도 현금 환영 이런 식으로 현금 결제 유도하고 있긴 하지만 아예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은 네.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광장시장은 카드 결제를 아예 거부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지를 봤더니 노점이 많아서 아예 사업자 등록이 안 된 곳들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카드 결제를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상인들도 당연히 섞여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광장시장 논란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어요. 네, 뭐 15,000원짜리 모듬전을 시켰는데 뭐 3-4조각 나오고 뭐 이런 영상들이 SNS를 타고 이제 퍼지면서 이 바가지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러니까 상인회에서는 뭐 상인들 교육을 하면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여전히 이게 좀 잘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관광객들이 요즘은 다 후기를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그 나쁜 소문은 금방 퍼지는데 네. 이 광장시장 관계자들 좀
좀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네 번째 소식 갈까요? 올여름 폭염이 예년보다 좀 기승을 더 일찍 부리고 있다고요. 온열 질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소방청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번 달 23일까지 119 구급대가 이송한 온열 질환자 숫자를 봤더니 26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는 116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2.3배 더 많은 수치입니다. 268명 중에서 240명은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나머지는 증상이 경미해서 현장에서 응급처치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 사실 단순히 더위 먹는 증상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 야외 활동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 온열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가 23.5%로 가장 많았고요. 바다와 강산, 논밭 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환자 10명 중에서 6명은 60세 이상 노년층이었습니다. 네, 특히 어떤 시간에 집중이 됐냐면요. 정오부터 오후 6시 이때 이 전체 환자의 73.5%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온열 질환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수시로 마시면서 체온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노약자나 임산부는 너무 무더운 날에는 그 야외 활동을 최대한 삼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자, 다섯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요. 14년 만에 호주로 돌아왔습니다. 네, 어산지가 누구냐면요. 위키리크스 인터넷 폭로 사이트를 만든 창립자인데 2010년에 이라크전 당시에 그 미군의 민간인 학살 영상 올렸고요. 아프가니스탄 전쟁하고 관련한 국방부 비밀 문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미국의 군사 기밀이 여러 개 담겨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행동이냐 아니면 국가 안보를 위협한 행동이냐 이걸 두고 논란이 일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검찰이 사실 이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다라면서 수사에 착수를 했고 이제 어산지가 2012년에 영국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성폭행 혐의가 불거지면서 기소가 됐고요. 2019년 영국 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첩법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어산지가 미국 정부와 형량에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기밀 폭로를 한 게 방첩법 위반한 건 맞지만 성폭행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서 대신에 이제 영국에서 5년 수감 기간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건데요. 고향인 호주에 도착을 해서 지금 아내를 만났고 당분간은 가족들하고 휴식을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키워드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6월 28일 금요일 전격 시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20분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